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또 글로벌 시황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지수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에 관해서 또 한 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우존스는 약세를 보였지만은 아마존이 AI 관련해서 또 1억 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기술주들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상승 마감했고요. 애플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2년무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또 한 번 이 국채금리 수익률에 관한 우려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4.7%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달러는 또 한 번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소폭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도달해줬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시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여전히 3만 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지만 3만 30달러 선입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소폭은 소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우 3만 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879달러로 어제와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리플도 어제와는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도 큰 변동성 없습니다. 솔라나가 현재 기준에서는 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은 0.07달러로 소폭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녹색이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 색상이 표시되고 있네요. 크게 변동성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리플이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주요 지급기간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EC는 리플을 공격하고 있지만 리플 CEO는 공격적으로 해외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플이요, 싱가포르 통화청입니다. 국가기관이죠. 이 통화청에서 주요 지급기관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외신이 전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싱가포르 통화청은 현재 중앙은행이자 시장 감독 당국입니다. 이번 허가 취득에 따라서 리플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디지털 결제 토큰과 해외 송금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국가기관에서 이 리플이라는 회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허가를 내줬다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에서 허가를 내줬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 측의 의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견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해서 50%의 인력을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을 떠나서 싱가포르에서 보다 좀 단단하게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데로티 CEO는요, 싱가포르가 성장하고 있는 규제 허가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상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이 주요 지급기관으로 허가를 인정했다라는 부분들, 리플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관 자금이 쏟아지고 있다는 크립토컨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블랙록이라는 일경의 자산을 굴리는 이 투자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자 그간 주변에 있었던 눈치 보고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는 블랙록 못지않은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크립토컨트에서 하나의 또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갑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커스터디 지갑이다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지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커스터디 지갑은 기관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양이 급증했다라는 그러한 온체인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 며칠 사이에 무려 2,500개의 비트코인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좀 포착해 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크립토컨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블랙록의 영향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전통 금융 자산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섭렵하기 위해서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이슈 브리핑 마쳐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이요. 무려 600회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600회 특집으로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600회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이어왔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 언제나 좀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인사이트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점도표로 알아보는 파월의 의도. 네, 오늘 또 오랜만에 거시경제에 관한 리스크를 좀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금리에 관한 동결이 나왔습니다. 이 동결 때문에 투자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요. 투자 시장의 상승세도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안도할 수만은 없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간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죠. 오늘 점도표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럽 금리에 관해서도 좀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거시경제 저희와 함께 또 쑥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블룸버그의 기사 하나를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주 회의에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자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리고 간밤 파월 의장이 이러한 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왜 그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여부들을 조금 짚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무려 이게 15개월 만에 금리를 중단을 한 건데 5%에서 5.25% 범위의 금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파월은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했었고 아직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이 도달하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CPI 지표는 4.9% 가량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까지는 아직 한참의 수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에 관한 언급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몇몇 은행들이 파산한 직후 지역 은행들에 관한 감독과 규제가 더 필요하고 또 지역 은행들의 파산이 연준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파월도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점도표에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이 점도표는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제시했었던 점도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연준 의원들이 이제 금리에 관한 예측치를 점으로 콕콕 찍어낸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접해보기는 어려우셨을 테니까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에는 많은 연준 위원들이 5.50%에서 6% 사이에 점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연준 의원들이 5%가 넘는 금리, 5.5%가 넘는 금리가 올해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24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 의원들이 많은 점을 찍어놓은 부위가 4.5% 살짝 아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4.35% 정도 되는 그 수치인데 4.5% 부근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 혹은 다른 또 돈에 관해서 뭐 이자를 맡기거나 예금을 하거나 할 때도 이 4%라는 금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그러면 언제쯤 예년 금리를 회복을 할 것인가? 사실 제로 금리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은 2025년도가 넘어가서야지만 이제 한 2%대의 금리가 될 것으로 연준 의원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당장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언제 인하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관가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왜 금리 인상을 올리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좋지 않지라는 부분들일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민의 삶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내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뭐 학자금을 위한 또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적은 이자율로 은행이나 중앙기관에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딱 점도표를 보신다면은 우리가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시점은 2025년도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예년 금리를 회복을 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마다 또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투자 시장에 그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예금을 맡기는 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가 낮은 것이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파월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8.7%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이 4.9%, 4%대가 이제 측정이 됐는데 그의 2배에 달하는 수치가 지금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이번에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또 한 번 올림으로써 지금 10번이 넘는 13번 연속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러한 상황들도 조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 금리는 쉬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늘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당히 크게 올라섰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국채금리 역시도 또 한 번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4.7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쉬어가긴 했었지만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욕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거시적인 리스크는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이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오랜만에 또 거시 경제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주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월가 거래소 EDXM 전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EO의 숨은 의도까지도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DX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많은 투자자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EDXM이 어떤 거래소이고 이게 왜 출범이 됐는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면 SEC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그리고 플러스로 미국에 있는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까지 공격하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정말 10개가 넘는 혐의로 거래소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월가 거래소가 출범이 됐습니다. 월가에서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운영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셨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타이밍에 월가 거래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월가 거래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오래된 전통 금융사들이 만든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그 CEO의 숨은 의도 역시도 미국 정부에 정말로 협조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사라짐,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제 본인들의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The Future of Digital As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계의 미래가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계의 NYSE를 꿈꾼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NYSE가 뭔지 아십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건물이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다라고 한다면은 뉴욕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또 투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EDX의 월가에서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계의 NYSE를 꿈꾼다라는 슬로건을 현재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DXM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규제 당국이 좋아하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다르게 이제 규제 당국이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코인들을 거래를 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가지 대장 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4개의 코인을 거래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당장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개의 코인을 보시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SEC에서 증권이다라고 규제했던 10개가 넘는 코인들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SEC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금융당국에 관해서 눈치를 많이 본다 혹은 이미 협력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일단은 4가지만 거래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EDXM 같은 경우에는 뉴스룸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뉴스룸이라는 페이지도 제가 잘 살펴봤더니 여기 보니까 코인베이스에 관한 또 비난을 하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뭐 믿지 말아라라는 식의 하나의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 뉴스 보도를 그대로 따와서 본인들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SEC가 이 코인베이스를 고소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코인베이스를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말고 우리 EDXM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를 좀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뉴스룸이라는 페이지에 좀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코인베이스에 관해서 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비친 뉴스 기사를 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EDXM 마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SEC, 미국의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세 조작을 너희가 하고 있다.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대로 시세 조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착취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EDX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EDXM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가 암호화폐를 보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불법적인 일들을 애초에 조금 시행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FTX,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모두 다 SEC가 공격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너희들이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거래소들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리스크들까지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EDXM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그냥 중개업을 하는 거고 이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SEC에 관해서 어느 정도 협의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CEO의 의도에 관해서 오늘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코인데스크에서 이 EDXM CEO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에서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우리는 미국에 있는 금융당국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고 그 금융당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받을 것이고 법적인 부분에서 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켓 같은 경우에는 FTX 문제, 코인베이스 문제, 바이낸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용자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유사하게 본인들이 직접 이 암호화폐를 절대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CEO가 했던 말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이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정말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그간 거래소들이 해왔었던 나쁜 일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우리는 정말 미국 투자자를 위해서 미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SEC에 관한 SEC가 규제하는 부분들을 피해가면서 이 거래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러한 CEO의 인터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EC뿐만 아니라 이제 뉴욕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믿을 만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EDXM이 정말 믿을 만한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표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US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 눈에 띄죠. 인도 US, 그러니까 US,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서는 정말 성실하고 정말 뭐 예를 들면 깨끗하게 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거래소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EDXM이 출범이 되고 나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전통 금융권이 들어오는구나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찰스 슈왑 그리고 같이 만든 다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에 버금갈 정도의 그러한 예를 들면 전통 금융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전통 금융권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다는 이슈들, 우리 시장에 충분히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EDXM 마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다라고 CEO가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국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다라고 그가 언급을 한 만큼 아무래도 SEC의 규제 속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공격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됐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이트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